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 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 그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어,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벌써 7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올해 아예 저기 6월 내로는 그 선고가 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처음 제가 1월 17일 1차 공판 때, 어, 그때 그 3심 합의제의 주심 판사가 지금은 2차부터 바뀌긴 했지만, 6월 이내로 가능하면은 선고를 내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교체된 그 주심 판사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26일 7차 공판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다음 공판이 8차가 6월 9일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이 6월 23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단위로, 정해신문이 있을 것 같아요. 6월 23일이면은, 지금 패턴으로 보면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6월 중에 선고가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뭐 그렇다고 이게 하염없이 밀려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 우리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는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그 총 6개월 정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어, 뭐 넉넉하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4월 29일에 구속 갱신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2개월을 추가를 하면은 6월 29일 뭐 이때쯤 되면은 구속을 시킨 상태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6월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 불구속 상태에서 어, 이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어떠한 면에서든 간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은 없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은, 5차와 6차를 제외하고는 재판다운 재판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5차와 6차 내용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5차에는 그 고레벨의 사람이 한 사람 나왔었고, 제가 그 사람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들은 이야기로는 좀 유명한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송가병 씨가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 그러니까 검사가 정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이 고레벨 사람 둘 정도만 했다. 뭐, 그거고. 그다음에 7차 공판 때는 강형대가 출석을, 그러니까 강형대가 방청을 했어요.
와이프하고 저는 뭐 그 사람 얼굴은 그 저하고 같이 그게 참 방청을 가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냥 뒷꼭대기만 봤다 그러면은 몰랐겠죠. 어, 근데 거기 또, 거기 그 방청을 한 이유가 지금 송치가 된 상태라서 그런 건지, 뭐, 또 누구 말을 빌리자면은 그 위에 있는 레벨의 사람의 뭐, 오봉처럼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갖고 한번 들어보라라고 그렇게 뭐 주문을 받아서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4월 20 며칠인가 제가 어제 그 읽어드렸던 내용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감명대도 송치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방청을 온 것 같긴 한데 어, 패턴 자체는 지금 검사 측에서 이 피해자 측에서 조금 유리하게 정인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피해자 대표든 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고소인 중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정인석에 앉아서 뭐 참고인이든 뭐 정인 신분이든 어쨌든 어, 그 정언을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요구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 측에서 어,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정원 때에 정인석에 앉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위정을 했을 경우에는 위정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근한 예로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금이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 뭐 이런 것들은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들이 현금으로 넣은 적이 없는데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위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니들이 우리 피해자들은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원금 보장이 누구한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위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인을 세우는 정인 신청을 한 대상들을 보면은 검사 측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패거리들 쪽 입장을 반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절대로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우리 KOK 이 사기 유서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라는 그 사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2주 처음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 이게 매일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정말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배정이 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사건이 재판까지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라든가 우리는 지금 오합이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삼심죄로
이 사건이 좀 다뤄지고 있는데 조금 중대한 범죄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그 모욕죄 때문에 법원을 한번 가봤지만은 판사가 한 명이 앉아서 계속해서 그 사건,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을 뭐 5분 단위면 5분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계속 그 사건을 재판을 해요. 그러면은 한 판사가 있지만은 상대 쪽에서 이 원고 측에서 검사가 계속해서 사건을 그 검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건을 뭐 한 10여 건이든 20여 건이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개 한 개씩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원고로서 어떠한 범죄, 공소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읊어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 뭐 어떤 경우는 이 피고인 측에 저도 피고인 측에 써봤으니까 뭐 국선 변호사든 그냥 일반 변호사든 아니면은 변호사 없이 서 있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답변 이제 그 이쪽 피고인 측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 검사가 처리를 해야 될 사건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리어스한, 그러니까 좀 심각한 그런, 그, 이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져야죠.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게 있는 거지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사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서류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고 측에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 개혁회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가지고 검사는 이 지금 개혁회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자기 혼자만 나오고 이 반대측의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당장 보더라도 두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니까 돈과 관련이 돼서 돈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14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14명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변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을 거고, 근데 이 법정에는 동일한 변호인 두 사람만 계속해서 출석을 해요. 출석을 해서 정인신문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로 하고,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그 변호사가 김판종이의 의견도 또 조금 들어가면서 이 변론을 뭐 정인신문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인 신청이 아, 피고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인으로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는 정인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최영규 씨가 정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정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최영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비대위란 측에서 고소인 측에서 최영규 씨조차도
동일한 범죄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모든 범죄 시위 플랜카드부터 해가지고 뭐 언론이든 뭐 이런 쪽에서 언급을 할 때 똑같은 놈이다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송치가 되는 사람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막말로 지금 한동안 저하고 또 연락이 안 됐지만은 이 피고인 측의 다른 측근들과 좀 이렇게 커넥션을 새롭게 만들고 그 커넥션이라는 게 그냥 이 연락만 주고받는 커넥션이 아니고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포장을 하는 데에 같은 일원으로 어, 구워 삶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 증인들 자체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인들만 쭉 다 소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피해자 입장을 피해자 측의 주장을 입증을 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입장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정인 채택인지 그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 좀 헷갈려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인을 내세울 때 이기기 위한 정인을 많이 세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 피해자 측의 주장을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언을 해줄 수 있는 정인이 필요한데 지금 두 명이 그 정인으로 섰지만은 뭐 그거는 고레벨들이고 소위 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그 팔성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뭐 이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고 뭐 교감을 뭐 많이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K 스테디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시점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재단 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아니고 김판종과 했을 거다. 제가 심지어 두 번째 미팅을 주선을 김판종과 할 때 제가 송가병이를 이용을 해서 그 만남을 주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육성이라는 제주도에 있는 자하고 통한 내용을 제가 녹취를 뭐 자기가 하라라고 뭐 술을 먹고 그 미팅 장소에 만나기로 했는 장소에 못 나갔다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내용 한 시간 넘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녹음을 해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뭐 최영규도 평가를 하고 김판영도 평가를 하면서 이 최영규는 실체가 없고 김판종은 실체가 있다. 미디움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뭐 이야기한 내용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커넥션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쭉 그 정인으로 나서는 사람들 명단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최영규라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고소인들이 비대위라는 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최영규를 거기에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송치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최영규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비대위라는 쪽에 리더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올려놓은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범죄자라고 더 나쁜 놈이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놔놓고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피해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항상 뭐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단을 운영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그게 업무 인수인계라는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산도 분명히 뭐 스태킹 지갑, 오너 월렛 이런 것들을 다 넘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김판정이가 있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 그다음에 크립티드라는 거, 그다음에 이 저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이런 것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서류들도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그냥 그것도 관리 하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누가 다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거 자체도 김동호한테 수차례 요구를 해서 접근 권한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 뭐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엑셀 파일로 백업을 받은 것이 다운을 받은 거지요. 그 정도로 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뭐 직책만 주어졌을 뿐 어떠한 권한 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부여를 하지 않은 거니까 저는 어, 그 최영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아무런 죄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는 이유 하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스로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프론티어들은 최영규는 KOK다.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 김판종이나 미디움 측에서 그런 권한과 그런 자료와 자산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야죠, 빨리. 그러면 걔들은 정말 소수고, 그 당시에 KOK와 관련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있다고 했을 때 100만 명이 그때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김판종과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있는 조직에 있는 부사장급들 이런 것들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아니면은 월권을 하고 있다.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8성,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 이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릴 수 있었죠. 그러면 그 부당한 상태를 예를 들어서 구미에 오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오성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적으로 그
그 5성 이상급의 사람들이 어떠한 회의를 해서 학동 앞에서 시위를 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명, 200명 모이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사람, 소위 말하는 최영규라는 사람이 저것들이 재단 측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이거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전달을 그렇게 했으면은 스스로 이 프론티어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정말 쪽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그런 뭐 몇천 그런 장소에서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 도로 레인 중에 뭐 한 네다섯 개 레인이 있다고 하면은 5차선 또는 4차선까지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그 통화를 하고 뭐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조용히 그 저기 뭐 시크릿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데려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그거는 많은 이 프론티어들한테 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메시지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밉다는 이야기지. 업무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저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전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 계속 비슷한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 비대위라는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최영규도 거기에서 할 일을 그대로 그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치가 되는 인원 5명 중에 강영대도 있고 김판종도 있고 뭐 최영규도 있고 제가 명단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명단에 보면은 박성준, 강지원, 최영규, 송가병, 강영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건 송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 분리하여 계속 수사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더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송치가 되는 사람 5명 중에 하나가 최영규죠. 근데 최영규 씨도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증언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있었던 대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가감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가장 꼭 하나가 좀, 어, 스스로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왜 무릎을 꿇고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저는
이게 소문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소문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현금이라고 하면은 투자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 했는 그 자체를 모아놓은 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 공금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 현금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금이 아니고 비트코인 한 개가 몇만 불, 지금은 10만 불이 넘어가 있는 거, 이더리움 몇천 달러, 소위 말해서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몇천만 원 하는 거를 일반적인 계좌를 이용을 하고 돈을 뺐었을 때는 이것 정말 쉽게 추적이 되지요. 계좌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실명이 돼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익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소에서 주소로 옮겨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마지막에 뭔가가 현금화되는 시점, 현금화되는 시점에는 그 누구든 간에 분명히 실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진행이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스빌리티를 쭉 따라갔을 때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해가지고 오만상 돌렸을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이것들이 썼을 때는 그런 단계를 생각보다는 좀 적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게 또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배임으로 우리가 그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뺐어가지고 나갔는 부분. 그러면은 뺐었는데 왜 뺐었는지 내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익명성으로 옮겨졌을 거고 뭐 거기에서 언 놈이 또 팔아쳐먹을 수가 있고 그거를 현금으로 지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만 가면은 이 예전에 했던 것들은 그게 쉽게 발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쓴 내역이 이 사업과 관련된 글로 쓴 건지,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빼갖고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전문가를 통해서 뭐 자문을 구하든 그런 부분이 딱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쪽은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팔성이라는 사람이 스태킹 됐는 거를 돈을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칠성도 그렇고 육성도 그렇고 5레벨이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6성, 7성, 8성 암을 높은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부분은
근접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8성, 7성, 6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 개혁회 재단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 내부적으로 한번 돌아요. 절대로 이런 거는 8성, 7성, 6성이라는 자들이 근접 접근조차도 못해요. 심지어 재단 이사장인데 재단 이사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으로 지금 돌아갔던 거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그 조직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영규 씨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이들을 고소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 법무법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선임료가 얼마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수임료가 얼마 정도 될지 뭐 그런 걸 알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누구를 상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관계가 결국에는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를 이 운영사라는 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달라. 이 주장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강지원이를 통해서 이기와 계약을 하면서 자산이라고 다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계약 관계죠. 김판종이가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수를 할 여력이 없었다. 못해요. 왜? 2021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이게 0.1달러를 했다. 0.1달러면은 50억 개를 곱하면은 5억 달러예요. 5억 달러면은 곱하기 이게 어, 1,000원이라고 환율을 계산을 해도 이게 5억 달러면은 5천억이 되지요. 이게 다냐고?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스태킹 된 거 있었죠. 2019년 9월 17일부터 쭉 해서 앞에는 뭐 사실은 스태킹 된 게 없어요. 쭉 가서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년 6개월 정도가 흐른 동안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로 전부 다 스태킹을 했겠죠. USDT. 그럼 그거까지 합쳐야 돼요. 그 금액이 송가병 씨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이드 두 개를 가지고서 스태킹을 할 때는 제가 본 금액으로는 그 당시에 한 160, 100, 한, 뭐, 200달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160, 한 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니까 중간을 잡고 뭐 한 180달러라고 하면은 36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60, 180달러 정도 하던 게 이게 2021년 4월 정도 그때 돼가지고 이더리움이 뭐 그 100, 한 80달러가 1800달러가 됐다고 하면은 이게 그때 개수가 모여 있던 게 얼마가 되겠어요? 스테이킹 한 개,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었다고 하면은 1조가 되는 것이요. 1조 원이 돼요. 그러면 인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 0, 2020년도 3,840만 원 매출이에요. 21년도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자본 잠식 상태에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쭉 진행이 되면은 매출이 약 20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표가 되는 그 매출액은 21년도에 160억, 약 160억 정도죠. 그 160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는 매출처가 한국도로공사고 조폐공사고 그다음에 다른 블록체인 분야의 사업을 통해서 160억 정도가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언론사, 방송사에서 확인을 하기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그 1차 밴더 형태로 해서 뭔가 뭐 이 그 자금 그 저기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어 이 조달이 됐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160억이라는 돈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뭘로 만들었을까? 그럼 그 자회사들이 또 그게 많잖아요. 그 자회사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되느냐.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머저리티 하는 회사에다가 더 개발 이걸 해보려고 하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돈 준 것처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개발 의뢰를 받은 것처럼 했으니까 자회사한테 공적으로는 뭔가 그 오다를 준 거지요. 그러면은 개발을 해주는 입장에서 오파를 해가지고 오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선정을 한 걸로 해가지고 오다를 줬다라고 하면은 그 오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저는 그들 내부적으로 뭔가가 실제로 돈이 움직였다라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돈이 움직인 것처럼 만들어 놨을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매출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찰 측에서 빠져나간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경찰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뺐었기 때문에 사기다 이거요. 말이 돼요. 뺐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던 거를 뺐었느냐. 이것들이 일을 하면서 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은행 근무를 하는데 은행 근무를 하면서 자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내가 뺐었다. 사기예요? 그게 사기냐고요. 횡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하고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도 같이 해당이 되지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영규 씨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법정에 속기사가 있고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면은 저희 사건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된다. 이 사기로는 그래서 저는 사기의 요건이 어떤 식으로 맞춰져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사기로 보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좀 가야 되고
어, 그리고,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내일 좀 이어서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고레벨들, 특히 돈 벌어 처먹는 고레벨들,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추가로 뭐 내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